서연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무도 서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뒤척이며 그녀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흔적들뿐. 절망감이 민준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서연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성인 여성의 자발적 가출의 가능성을 먼저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무심한 그들의 태도에 민준은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경찰서를 나선 민준은 무작정 서연이 자주 가던 곳들을 헤매고 다녔다. 그녀가 좋아했던 한강공원, 함께 커피를 마시던 롱브르 블룩 카페. 하지만 어디에도 서연의 그림자는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깊어만 갔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처음으로 아내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서류들과 화장품, 액세서리뿐 실종과 연관지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침대에 누워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연은 언제나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저 미소 뒤에 어떤 고민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대체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걸까?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민주는 건축설계 사무소 팀장 자리에 휴가를 냈다. 평소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한 달 전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도난 사건 이후 설치된 CCTV였다. 민주는 곧장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달려갔다. 사정을 설명하고 실종 신고서를 보여주자 관리소장은 마지못해 협조해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하던 민준의 눈이 한순간 커졌다. 화요일 새벽 4시 12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서연이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아파트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 임페라토르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차에 올라탔고 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차량 번호판은 흐릿해서 식별할 수 없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서연은 도망치고 있거나 어쩌면 강제로 끌려간 것일지도 모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민준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륜, 도피, 납치, 어떤 끔찍한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분명한 것은 서연이 자발적으로 그 차에 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왜? 누구의 차였을까? 민주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검은색 임페라토르 차량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그의 눈에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서연의 지갑과 그녀의 결혼 반지가 차갑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메모.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했어요. 제발 날 찾지 말아요.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로 황급히 휘갈겨 쓴 듯한 메시지는 민준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라고? 대체 무슨 의미야, 서연아. 그녀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이 재무팀장으로 있는 대신건설 그룹으로 향했다. 서연의 동료인 바가라 씨는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휴가를 낸 서연의 소식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암시했다. 민준이 간절하게 묻자 바가라 씨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서연 씨가 최근 몇 주 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특히 최진혁 회장님과의 회의가 있을 때면 유독 긴장한 모습이었죠. 최진혁 회장. 건설업계의 카리스마 넘치는 실력자. 서연은 그를 능력 있는 상사라고 평소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곧장 서연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익숙한 바탕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들이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폴더 하나가 있었다. DAESHRENBLACKBOX. 암호로 잠겨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이동건 형사에게 알렸다. CCTV 영상을 본 이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형사는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후 이동건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민준 씨,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더 발견됐습니다. 서연 씨가 지난 석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고 실종 2주일 전에는 본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현금, 그리고 비밀 휴대폰. 흩어진 퍼즐 조각들은 점점 더 불길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다. 서연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최진혁 회장과 관련된 것일까? DAESHIN 블랙박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경찰의 분석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때 바가라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서연이 주말마다 노트북을 들고 조용한 카페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곤 했다는 이야기였다. 혹시 그곳에 또 다른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바가라 씨가 했던 말을 곱씹던 민주는 다음 날 서연이 주말마다 노트북을 들고 찾았다는 카페 롬브르 블루로 향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카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였다. 바리스타는 서연의 사진을 보더니 금세 기억해냈다. 아, 이 손님이요? 주말마다 오셔서 구석자리에 몇 시간씩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셨어요. 가끔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분이 오셔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카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최진혁 회장이었다. 서연과 최 회장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온 민준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연 씨 남편분께. 그녀는 안전합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더는 찾지 마십시오. 소름이 돋았다. 즉시 이동건 형사에게 연락했지만 예상대로 대포폰이라 추적은 불가능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한번 서연의 서랍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속옷더미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하자 뜻밖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서울 외곽이 허름한 푸른 새벽 모텔, 전경과 주변 지도, 그리고 긴급 상황 시 대피 장소라는 짧은 메모였다. 다음 날 민주는 곧장 그 모텔로 향했다. 낡고 음침한 2층 건물. 모텔 주인은 서연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혼자 왔었어요. 하루 묵고 나갔는데 그날 밤에 검은색 차 한 대가 한참 동안 모텔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여자분이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서연이 누군가의 미인을 받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순간 이동건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씨, DAESHINBLACKBOX 폴더 암호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최진혁 회장이 대신건설 그룹 프로젝트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바가라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이 최진혁 회장과 관련된 회사 내부 비리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서연은 위험한 비밀을 파헤치다 최 회장이 표적이 되었고 자신과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바로 그때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의 서연이 서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민준의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여보, 시간이 없어. 그들이 내가 여기 온 걸 곧 알게 될 거야? 이 USB. 이게 전부야? 최진혁 회장이 저지른 500억 원대 횡령의 모든 증거. 이동건 형사님께 직접 전해줘. 바른 사람은 안 돼. 절대로.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3년 동안 혼자 이걸 모았어. 최 회장이 당신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당신을 지키려고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넘길 시간을 벌려고 떠났던 거야.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가야 해. 항상 조심하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서연은 절규하듯 말하며 뒷문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민준은 곧바로 이 형사에게 USB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최진혁 회장이 주도한 5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상세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조작된 거래 내역, 해외 유령 회사 서류, 그리고 서연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회장이 그녀를 직접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경찰은 또한 DAESHINDLACKBOX 폴더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여 추가 자료들을 확보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서연이 위험에 처하기 전 미리 준비해둔 익명의 제보를 통해 나왔다. 제보는 최진혁 회장이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며 마지막 원본 자료들이 숨겨진 낡은 창고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 형사는 즉시 최진혁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준은 이 형사와 함께 창고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최 회장의 수하들이 매복해 있었고 민준은 순식간에 인질로 잡혔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 형사의 지휘 아래 경찰 병력이 창고를 포위했고 총격전 끝에 민준은 무사히 구출되었으며 괴한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자백을 통해 최진혁 회장이 은신처가 드러났고 경찰은 신속하게 그곳을 급습하여 최 회장을 체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간 감금되어 굶주렸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서연을 발견하여 구조했다. 경원에서 제위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민준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다. 최진혁 회장의 체포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대신건설 그룹 500억 횡령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며 세상은 떠들썩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진혁 회장의 거대한 인맥과 자금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채 불안감을 들이오고 있었다. 이 형사는 민준과 서연에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다. 최진혁 회장이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잠시 그의 악몽은 생각보다 질기게 이어졌다. 몇 주 후 최 회장은 막강한 인맥과 건강 악화, 도주 우려 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다. 그 소식은 민준과 서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이었다. 최진혁 회장이 거구의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민준과 서연의 집 현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잠긴 문 너머로 대화 좀 합시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곤 이라며 음산하게 속삭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협박이었다. 민준은 즉시 이동건 형사에게 연락했고 이미 상황을 예견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최 회장 일행을 돌려보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은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다행히 최 회장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최진혁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서연이 오히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허위 증거를 제출하며 역공을 펼쳤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서연은 한때 존경했던 상사의 추악한 민낯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최 회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계획이 담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녹음 파일을 열기 위한 암호는 민준이 서연에게 처음 건넸던 말,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였다. 첫 만남의 설렘이 담긴 그 한마디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줄이야. 서연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앞에 최진혁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최진혁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함께 불법적으로 축적한 전 재산 몰수형이 상고되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언론은 연일 승리를 보도했지만 민준과 서연은 최 회장이 보이지 않는 손길, 아직 잡히지 않은 그의 수많은 공범들이 언제 다시 그들의 삶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동건 형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조직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을비가 천문을 적시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서연은 서울을 떠나 옮긴 작은 도시의 아담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최진혁 회장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위해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다. 조금 전 이동건 형사가 다녀갔다. 최진혁 회장이 네트워크가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검찰에서 제안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무거운 이야기였다. 새로운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약 1년간 지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 때문에 민준이 힘들게 쌓아온 건축가로서의 경력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생각은 단호했다. 당신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로운 삶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 프리랜서로 일하면 돼. 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두 사람은 서연이 홀로 숨어 지냈던 푸른 새벽 모텔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곳에서 민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함께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이어갈 거야.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최소한의 짐과 새로운 신분증을 들고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던 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처음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삶,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당신과 함께하는 이 진실된 삶이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으로 최진혁 회장이 남은 공범들이 추가로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한 줄기 밝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듯했다. 그들이 지켜낸 진실과 정의처럼 두 사람의 사랑 또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굳건할 터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